안녕하세요. 쉽게 푸는 통계 입문을 강의할 곽호빈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지난번에 메타코드에서 진행했던 쉽게 배우는 통계 입문의 문제풀이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강의를 구성을 할 때 기초통계학에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일부만 이론으로 다뤘었는데 문제풀이에 대한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번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가 되겠고요. 따라서 개념 설명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판서를 구성할 때 개념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적지 않았고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상기시켜 드리려고 개념만 간단히 언급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주로 문제를 풀면서 다루는 내용들은 크게 4가지가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요 기술 통계량들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 문제와 함께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확률 개념, 그리고 확률 변수의 어떤 성질, 기대값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확률에는 또 변수가 있으면은 뭐가 있죠? 네, 분포가 있죠. 네, 요 분포인데 이산 그리고 연속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요 두 분포에서 특징적인 대표적인 분포 몇 가지만 뽑아서 간단하게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확률에서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 분포에 대한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추정과 검정도 당연히 진행을 해봐야겠죠. 네, 추정도, 통계적 추정에는 사실 이 모평균 추정 말고도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는 모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분산도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비율,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이번 시간에는 모평균에 대해서만 추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통계적 검정에서도 다른 모수가 아니라 이 모평균에 대해서만 검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두 모수, 모평균이라는 모수 하나에 대해서만 추정과 검정의 문제풀이 진행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제가 앞전에 진행했던 이론 강의에서도 한 가지 모수에 대해서만 추정, 검정을 이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하는 강의인 만큼 이렇게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문제풀이 넘어가시죠. 자, 첫 번째 문제풀이는 이 통계량에 대한 개념입니다. 통계량. 네, 통계량에는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표값, 그리고 이제 산포도, 그리고 어떤 연관이나 상관에 대한 데이터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통계량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번 첫 번째로는 이 대표값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값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대표값은 주어진 자료의 중심 위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중앙값 혹은 뭐 최빈값, 최빈도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죠. 자, 1반과 2반의 학생이 각각 30명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N1은 30, N2는 50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자, 그리고 평균 성적은 각각 70점과 80점이다. 그러면은 자, X바 1은 70, X 8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두 반 전체의 평균 성적은 무엇이냐? 다 두 반 전체의 평균 성적을 구하려면은 일단 이 평균에 대한 공식부터 알아야겠죠. 평균에 대한 공식은 데이터가 이렇게 x1부터 xn까지 있다라고 할 때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x를 모두 서메이션 한 다음에 이거를 이 데이터 개수만큼 나눠주는 게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의 평균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n도 1반과 2반의 학생 수를 서로 더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자, 조금 더 큰 쪽으로 넘어와서요. 자, 1반과 2반의 학생 수를 모두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30과 50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모가 30 플러스 5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위에는 이 전체 학생들의 성적의 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합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문제에서는 1반과 2반 각각의 평균이 주어졌어요. 자, 이 친구를 아까 제가 기술했던 수식대로 분해를 해보면, 자, 이 70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30분의 1반 친구들의 성적의 합, 그리고 이 친구 2반의 성적 평균 80은 50명이니까 50분의 이 2반 친구들의 성적의 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녀석을 합친 것이 분자로 올라가면 전체 학생의 성적의 합이 되겠죠. 그거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눈대중으로 보면은 2100이 되겠죠. 그리고 4000. 자, 이거를 조금 풀었으면, 정리해서 풀었으면 6100이 분자로 올라가고 80이 분모로 올라가겠네요. 자, 이거를 뭐 약분하면 8분의 60에서 대략 한 70, 80, 84위 정도의 점수가 올라올 수 있겠네요. 정확한 수치값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값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손으로 계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빠르게 2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일반적인 그냥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냥 데이터의 개수가 분모로 가고, 그리고 분자로는 데이터의 총 합이 올라갔었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제가 일부러 가중 평균을 가져왔어요. 가중 평균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x1부터 뭐 xn까지 있다라고 할 때 각각의 중요도가 조금 다른 거예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꽤 많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제가 여기서 나왔지만 평점 계산. 네, 평점 계산할 때 저희가 뭐 1학점짜리 세미나 강의랑 3학점짜리 전공 강의랑 평점에 반영되는 비중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 비중이 이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거를 저희가 가중 평균이라 한다. 영어로는 weighted average라고 하는데, 자, 요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는 3학점짜리인데 점수가 A+다. 자, A+는 4.5라고 제가 적어 놓을게요. 자, 영어는 2학점인데 얘는 B0다. 그러면은 3.0이겠죠? 네, 4.5, 3.0은 이제 그 4.5 만점의 평점 기준입니다. 자, 컴퓨터란 과목은 4학점, 굉장히 중요한데 C+가 나왔어요. 그럼 2.5가 되겠고, 자, 제가 저 때문에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과학은 B0가 나왔어요. 과학은 2학점인데 B0니까 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 과목인가요? 하나, 둘, 셋, 네 과목에 각각의 어떤 학점, 이 학점이 곧 중요도가 되겠죠. 가중이 되겠죠. 얘가 가중치가 되겠죠. 네, 가중치가 3, 2, 그리고 4, 2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 평점을 어떻게 평균을 낼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가중평균 역시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바로 공식부터 적어주면 분모에는 가중치의 합이 들어가야 돼요. 가중치. 자, 국어 가중치 뭐죠? 3. 영어 2, 컴퓨터 4, 과학 2. 자, 국어 3 플러스 영어 2 플러스 컴퓨터 4 그리고 과학이 2였죠. 네, 3, 2, 4. 2가 분모로 올라가고요. 분자에는 이 가중치와 저희가 평균을 내고자 하는 요 평점을 서로 곱해서 각각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4.5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4 곱하기 2.5 플러스 그리고 2 곱하기 3 2.5가 되겠죠. 네, 요거를 풀어주면은 가중평균을 낸 이 전체 과목 평점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한번 간단하니까 계산해 보도록 하죠. 네, 분모는 3 더하기 2, 자, 5, 4, 9, 11이 되겠네요. 11. 자, 그리고 위에는 13.5, 5 더하기 6 더하기 10이네요. 그럼 여기 16, 6, 그러면은 6, 19.5에 16. 그러니까 35.5, 11분의 35.5니까 대략 3점에서 3.5 사이 정도의 값이 나오겠네요. 11분의 35.5가 요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대학에서 기초통계학을 듣는다든지 고등학교 내신을 듣는다든지 할 때도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분수로 놔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굳이 이걸 계산하다가 소수점에서 계산 실수가 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3번은 자,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물가상승률. 자, 요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하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하. 몇 문제 안 나왔네요? 기하. 네. 기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기하 평균은 언제 쓰느냐? 이런 상승률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 써요. 이를테면 제가 항상 기하 평균을 설명할 때 예시로 드는 것이 주식 수익률이에요. 주식 수익률. 예를 들면 저희가 첫째 날이랑 데이 1 그리고 데이 2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데이 1에 만약에 수익률 100%가 났어요. 그럼 데이 2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틀 동안 낸 수익률 평균이 단순히 더해서 2로 나누는 걸까요? 한번 나눠볼까요? 더해서 나눠보면은 50이니까 25% 수익률이 난 거네요. 산술 평균, 저희가 알고 있는 평균상으로는 25%의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을 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비율 같은 경우는 공식 자체가 서메이션을 데이터 개수를 나눠주는 이런 공식이 아니라 아예 접근법이 달라요. 아예. 자, 공식부터 쓰면은 앞서 예시를 든 걸로 한번 해보죠. 100과 마이너스 50이었으니까 어떻게 써야 하냐면 1 플러스 100은 그냥 1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0이니까 1 마이너스 0.5. 이 0.5랑 1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제가 방금 쓴 퍼센트를 그냥 확률의 레인지로 가져온 것 뿐이에요. 자, 이 두 녀석을 곱해주고 제곱근을 씌워줍니다. 얼마만큼? 이 두 데이터의 개수만큼. 두 개니까 2제곱근. 이건 없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자, 요렇게 구하는 것이 이 수익률의 실질적인 평균값이에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5년간 물가 상승률이 첫 번째는 3, 5, 6, 2, 4. 네, 5개가 있네요. 자, 요렇게 물가 상승률이 낮다라고 했을 때 산술 평균으로 구한다? 라고 하면 잘못된 거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구하면은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 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하평균의 공식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3%니까 0.03이라는 확률 레인지로 가져와야 돼요. 1 플러스 0.03 그리고 1 플러스 0.05 귀찮더라도 전부 다 1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 플러스 0.06 1 플러스 0.02 1 플러스 0.02 그리고 마지막에 1 플러스 0.04까지 조금 애매하네요. 자, 이렇게 각각을 1 플러스 데이터를 모두 더해주는 게 아니라 곱해준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만큼의 제곱근을 취해주면 돼요. 자, 요게 5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요건 조금 복잡하니까 실제 계산을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특히 기하평균을 실수를 많이 해요. 문제풀이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몇 퍼센트 올랐다, 상승률이 얼마만큼 나왔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럼 궁금한 거는 그럼 과거 평균 동안의 상승률은 얼마였는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상승률이 얼마만큼 되는지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계산 값이 레인지가 되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하평균이다, 기하평균의 공식을 암기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3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자, 주어진 데이터가 다음과 같을 때 중앙값을 구해라. 자, 중앙값은 말 그대로 딱 정 가운데 있는 값이라고 했죠. 중앙값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공식이 있느냐? 그거는 없습니다. 네,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를 한번 정렬을 하고요. 소트를 하고 거기서 정 가운데 있는 녀석을 저희가 그냥 고르면 돼요. 자, 요거 한번 데이터 주어진 걸 보죠. 8, 5, 6, 2. 자, 제일 작은 값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 친구는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일단 소트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하든 오름차순으로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름차순으로 해보도록 하죠. 자, 2, 3, 4, 5, 6, 8, 9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맞네요. 자, 다행히도 물론 제가 의도한 거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계이기 때문에 딱 정 가운데를 찾을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럼 이 데이터의 중앙값, 영어로는 미디안이라 그러는데 이 미디안은 5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 중앙값을 진짜 어디다 쓰느냐. 어차피 평균이라는 되게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통계량이 있는데 중앙값 되게 뭔가 원시적인 것 같잖아요. 줄 세워놓고 중앙 가운데. 평균도 그걸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한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런데 중앙값 같은 경우는 평균이 가지고 있는 좀 대표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있어요. 그 단점이 무엇이냐? 자, 단점이 무엇이냐? 뭐 분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데이터의 분포가 만약에 제가 뭐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조금 스무딩을 해봤다 생각을 해볼게요. 데이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 쳐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 해볼까요? 0이면 여기가 한 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조금 좀 웃기긴 한데 여기를 한 10으로 자를게요. 그러니까 10이고 대부분의 데이터가 0부터 10이라는 레인지에 들어가 있는데 뭐 극단적으로 99%가 0에서 10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1%가 이 10과 만이라는 좀 큰 레인지에 분포를 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 뭐 평균 딱 구해라 했을 때 평균은 공식 자체가 이 친구를 다 더하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큰 녀석, 정말 소수지만 1%밖에 안 되지만 값이 큰 녀석이 이 플러스라는 공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평균값도 뭔가 이 데이터의 가운데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딸려오겠죠. 이쪽 값이 클수록. 근데 중앙값은 얘가 크든 말든 사실 얘가 지금 10만이든 100만이든 여기로 와볼까요? 이 구가 뭐 10만이든 100만이든 사실 중앙값은 5거든요. 소트해놓고 가운데를 고른 거기 때문에 이 뭐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작은 값이나 극단적인 값을 멀어져도 크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데이터의 분포를 왜곡시키는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는 값이라는 대표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런 효용이 있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4문제를 통해 가지고 통계량 중에서도 대표값을 좀 살펴봤어요. 평균, 그리고 가중평균, 기하평균, 그리고 중앙값, 미디언. 그거를 4개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 통계량 삼포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통계량 삼포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 크게 사실상 하나지만 2개가 있었죠. 네, 뭐냐면 베리언스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입니다. 이게 뭔가 칠판이 제가 한글 쓰기 조금 불편해서 간단하게 약어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 2가지가 있었는데 이 표준 편차는 무엇이냐면 베리언스에서 그냥 루트를 씌워가지고 스케일을 맞춰준 통계량이었고요. 네, 분산이란 값도 있었죠. 자, 이 녀석은 삼포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삼포도는 데이터가 얼마나 중심으로부터 퍼져 있느냐.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는 가운데 중심값이 0이라고 하죠. 얘도 가운데 0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정확히 얘가 대칭이라고 합시다. 이 0을 중심으로 대칭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 분포에 대해서 조금 정규 분포나 이런 벨-쉐이프드한 디스트리뷰션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여기가 정 가운데 있는 값으로 대칭이라는 것 자체가 이 0이 평균이자 미디언이자 모드값. 여기가 이제 평균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분포의 모양은 분명히 달라요. 위치 자체는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따로 그리긴 했지만 가운데 0이니까 이 중심값 자체는 위치 자체는 똑같은데 얘는 조금 네로우하고 얘는 조금 와이드하게 퍼져 있죠. 플랫하게 좀 주저앉아 있죠. 자, 이 경우에서 두 분포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삼포가 되어 있을까요? 중심으로서 더 퍼져 있을까요? 당연히 얘겠죠. 그러면은 이 분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베리언스가 더 크다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개념이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제가 이런 것들 단순히 계산하는 거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분산은 여러분도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직접 계산하는 것이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분산 공식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 자, 요거 보죠. 스몰 s의 스퀘어. 자, 요게 뭐냐면 이게 분산입니다. 이게 관습적으로 얘를 분산이라고 불러요. s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약어고, 그리고 그 녀석을 제곱했기 때문에 분산이겠죠. 보통 이렇게 쓰는 건 표본 분산입니다. 그리고 잘 안 나오네요. 네, 표본 분산입니다. 표본 분산이기 때문에 나눠준 것도 n-1로 나눠졌죠. 자, 이게 왜 굳이 n-1로 나눠졌느냐? 이제 그거는 앞전에 강의했던 쉽게 배운 통계 입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유도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 녀석은 n이 아니라 n-1로 나눈 겁니다. 표본 분산이기 때문에. 자, 얘기가 조금 샜는데 다시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죠. 자, 이 문제가 지금 나타내는 거는 오케이. 표본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요거인 거는 자명하죠. 데이터가 이게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 샘플 민이라고 할게요. 네, 표본 평균인데 데이터가 표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스퀘어하고 서메이션에서 측정하고 그 친구를 데이터의 사이즈만큼 나눠주는 거. 네, 누가 봐도 분산의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녀석을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를 풀다 보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유도를 해볼게요. 정말 간단하겠죠? 자, 먼저 얘를 한번 써볼게요. 자, 표본 분산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xi가 표본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스퀘어로 측정을 하고, 네, n-1. 근데 n-1은 지금 좌변과 우변수로 같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자, 이 녀석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서메이션을 크게 취해주고 큰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마이너스 2 xi 표본 평균 플러스 표본 평균의 제곱. 자,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그마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분배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제거가 되고 이러는데 그 경우가 이 첨자를 보면 돼요. 이 첨자가 지금 이 친구는 i 첨자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i 첨자 가지고 있는 애가 xi 색깔 좀 바꿔볼까요? 네, 요 xi 여기 앞에 있는 애도 있네요. 얘는 안 붙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얘는 그대로 나옵니다. 얘는 그대로 이렇게 나와주되 이렇게 x 첨자가 붙지 않은 녀석들, 얘는 없었네요. 네, x 첨자가 붙지 않은 녀석들은 앞으로 빼줍니다. 2도 지금 안 붙어 있죠? 앞으로 빼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써줘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아예 i 첨자가 없죠. i 첨자가 없는 경우에는 n을 곱해주면서 나와요. 자, 이렇게 식을 이 녀석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뭐 기초통계학이든 뭐 확률론은 좀 아닌데 뭐 수리통계학이든 저희가 통계 전공을 배우거나 통계학 뭐 다른 시험을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트릭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굉장히 심플한 건데 이 녀석 있죠? 표본 평균의 공식을 보는 겁니다. 자, 표본 평균은 사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n분의 summation xi.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summation xi는 곧 표본 평균 곱하기 n이에요. 그쵸? 얘는 n 곱하기 표본 평균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summation xi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를 저희가 뭐로 바꿀 수 있죠? n 표본 평균. n 곱하기 표본 평균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가보죠. 자, 그러면은 summation xi의 제곱 마이너스 2n 표본 평균의 제곱 플러스 n 표본 평균의 제곱. 둘이 정리가 되죠.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n 표본 평균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은 남은 건 뭐죠? xi 제곱의 서메이션 마이너스 n 곱하기 표본 평균의 제곱. 자, 이 녀석과 똑같죠? 자,
뭐 전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풀어서 뭐 이런 트릭을 쓰고 네 시그마 이 서메이션 전개해줘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를 가끔 풀 때 이런 식을 이 공식을 쓰게끔 나오는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포도 관련 문제가 하나 더 나왔네요. 자, 표본의 크기가 10일 때, 자, 그러면은 n은 10이라는 거죠. 데이터의 합이 20이다. 데이터 합이 20이에요. 그러면은 summation xi 여기 뭐 어디서 뭐 from이랑 to는 적지는 않을게요. 자, 그럼 summation xi의 합이 20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의 제곱의 합이 75다. 데이터의 제곱의 합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제곱의 서메이션이 75래요. 자, 이럴 때 표본 분산의 값을 구하라. 자, 표본 분산은 어떤 식의 포뮬러를 가지고 있었죠? 자, S제곱은 서메이션 X 데이터가 표본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루트로 측정을 하고, 스퀘어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얘를 자유율을 보정을 해줘가지고 n-1로 나눠주는 거. 자, 요게 표본 분산의 공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n은 여기 있고 xi는 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메이션으로 있어서 조금 애매하죠. 자, 그럼 보면은 당장 여기에 뭔가 당장 집어넣을 정보가 여기는 안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뭘 배웠냐면 사실은 얘가 뭐다? 사실은 얘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거를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의 제곱의 서메이션은 75라는 게 문제에 주어졌죠? 그리고 n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럼 n도 여기 있는데 그럼 표본 평균의 제곱만 구하면 되겠네요. 표본 평균은 다시 한번 공식을 써보면은 데이터의 서메이션을 사이즈만큼 나눠주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얘는 저희가 이 문제의 정보로부터 디라이브 할 수가 있겠죠? 자, n 10 그리고 이 데이터 서메이션 20 그러면은 2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들을 여기에 딱딱딱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문제에 주어진 대로 75 마이너스 데이터는 사이즈는 10 곱하기 자, 이 친구가 표본 평균이 2로 계산이 됐으니까 2의 제곱은 4 그러면 n-1 자, 9 자, 계산해보면은 9분의 35니까 한 3.9 정도가 되겠네요. 대략 3.9지 않나? 네, 요게 이 문제상에서의 표본 분산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표본 분산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유도는 자유도를 1로 빼줘가지고 n-1로 분모를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거. 자, 요거 한번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포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에 이어서 데이터 간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상관성을 나타내는 거. 뭐뭐 있었죠? 일단 공분산. 그죠? 그리고, 피어슨 상관계수. 어이구. 피어슨 상관계수. 이걸 보통 R이라고 그래요. 그냥 R. R. 네. 굳이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제가 이론 강의 때 피어슨 상관계수만 알려드렸겠지만 이걸 말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푸는 거는 당연히 이 피어슨 상관계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었고요. 당연히 두 가지 개념 중에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1번. 독서량을 X라고 할게요. 그리고 성적 Y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자 할 때 학생을 5명 뽑는데요. 그러니까 N은 5인데 뭐 아래 데이터 보니까 5명이죠. 5명 뽑아서 다음과 같이 조사를 하였다. 자,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얼마인가? 당연히 상관계수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네. 피어슨 상관계수는 이제 회귀 분석이나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되게 디라이브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는데 일반적인 폼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폼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는 조금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위에는 서메이션이 하나 안에 x의 편차, 그리고 y의 편차, 그리고 분모는 스퀘어 루트를 씌워준 상태에서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자, 요게 피어슨 상관계수 R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데이터가 5개만 돼도 손으로 매뉴얼리 풀기가 진짜 힘들어요. 물론 풀 수야 있겠죠. 뭐 대강 한번 풀어보면은 네, 풀 수야 있겠습니다. 이것도 평균 구하고요. 평균 구하고 이것도 뭐 y죠, y. 네. y 평균 구하고 뭐 이것도 한번 뭐 구할 수야 있겠죠, 얼마든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요 공식 정도만 상기시켜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뭐 손으로 직접 푸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0.9 이상이 나와요. 대략 0.9 이상이 나와요. 0.9라는 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의 레인지가, 이 범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거의 뭐 최대값에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굉장히 강하다. 상관성이 강하다. 근데 어떻게 강하냐면 양수에 있기 때문에 양의 상관성이 강하다. 개념을 잠깐 다시 소개를 드리면 이 피어스 상관계수는 모든 상관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자, 이 친구는 선형적인, 즉 리니어한 릴레이션십만 포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맹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데이터의 분포가 사실은 꼭 이렇게 직선 형태로 리니어한 분포가 있는 것은 아닌데, 뭐 그럼에도 이 통계량 자체는 선형적인 데이터의 상관성을 포착을 한다. 자, 이 친구가 과연 그렇게 보이는지는 사실 데이터를 그려보면 돼요. 자, 잠깐만 지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0.9 정도의 양의 상관성이 나타나는지.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독서량 x를 여기다 놓을게요. y라 두고, 그리고 편의상 이 두 그냥 레인지를 보기 좋게 해보겠습니다. 얘가 0이니까 0,12 이 정도로 할게요. 0,10 그리고 뭐 2,50이라 할까요? 50 0 2니까 여기 있겠네요. 그리고 뭐 45 3,45 3,45는 여점을 둘까요? 35 그리고 6은 한 여기 좀 둘게요. 6,70이니까 여기 좀 있을게요. 그리고 60이니까 똑같은 여기지만 조금 아래. 어이구, 네, 이 정도. 자, 근데 보면은 딱 봐도 뭐 이렇게 대충 선이 그려지죠? 네. 그러니까 양의 상관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를 이 데이터, 이 피어스 상관계수를 통해서 저희가 압축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까지 해가지고 통계량을 계산하는 거를 조금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는 기대값이 아니죠. 첫 번째로는 대표값을 먼저 살펴봤고요. 대표값 중에서도 평균, 일반적인 산술평균, 가중평균, 그리고 기하평균, 그리고 중앙값, 미디언을 살펴봤고, 그리고 통계량 중에 삼포도 분산 구하는 거, 그리고 표본 분산을 구할 때 포뮬러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간의 상관성을 포착한 통계량도 살펴보았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서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텝 2가 되겠습니다. 확률로 넘어갈게요. 확률을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확률의 뭐 공리라든지 확률 성질 전부 다 짚기에는 문제풀이 강의에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들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바로 문제풀이부터 가보도록 할 거예요. 혹시라도 이 조건부 확률이란 개념이 낯설다, 나는 확률이 조금 개념이 낯설다 하는 분들은 이론 강의를 반드시 듣고 와야 돼요. 지금 이걸 듣는다고 해서 크게 이제 효용이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조건부 확률의 공식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두 사건 A와 B가 있다라고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쓰죠. 자, A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거는 이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조금 지저분한데요. 자, A의 확률, 이 분모로 가고요.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분자로 갑니다. 요게 조건부 확률의 공식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확률 계산만 하는데 사용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통계 모델링이라든지 다양한 범위로 좀 확장을 시키고 싶을 때 여러분들의 스킬셋을 조건부 확률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정말 핵심 중 핵심이 조건부 확률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요 포뮬러를 그대로 가지고 이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한 전자상가에 있는 컴퓨터의 60%는 인텔 CPU를 쓴다. 그리고 30%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한다. 자, 60%가 인텔 CPU, 그러면 외장 그래픽 카드 사용이 30%. 자, 이제부터 확률을 사건으로서 한번 정의를 해봐야겠죠. 자, 인텔 CPU를 사용하는 걸 제가 A라고 할게요. 이걸 A. 그리고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거를 B라고 할게요. B. 네, B. 자, 그러면은 probability가 조금 난잡하게 뭐가 나왔네요. probability가 P of A는 0.6, P of B는 0.3이 나옵니다. 문제에 있는 거 그대로 적은 거예요. 자, 15%는 둘 다 사용한다. 자, 둘 다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집합기호로는 교집합이죠. 동시로 일어난 사건. 그래서 교집합기호 써주고요. A 교집합 B는 A and B는 0.15다. 자, 문제 친절하게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계산해줬어요. 0.15다. 자, 임의로 선택한 한 컴퓨터가 인텔 CPU를 쓴대요. 자, 인텔 CPU를 먼저 쓴대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쓰고 있을 때 외장 그래픽 카드도 사용하고 있을 확률을 구해라. 자, 요 의미 자체가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A가 조건이고 이 B가 결과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이 공식 그대로 나왔네요. A를 쓰고 있을 때 B도 일어날 확률, 즉 사건 A가 일어났는데 그에 이어서 뭐 이걸 전제하고 사건 B도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P of B 바 A,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공식 한번 보면은, 자, 분모에는 P of A, A의 확률, 분자는 A and B의 확률. 다 문제에서 줬죠? 자, 그러면은 A, 여기 분모에 0.6, 여기에 0.15가 들어가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25%가 되겠네요. 정답은 25%가 됩니다. 0.25라 쓰는 게 훨씬 더 오피셜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포멀한 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0.2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마주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2번 위 문제에서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와서 위 문제에서 두 사건 A와 B였죠. 인텔 CPU 쓰는 게 A, 외장 그래픽 카드 쓰는 게 B. 물론 이걸 쓰려면 CPU가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만, 네, A와 B 두 사건은 독립인가? 자, 독립이라는 거는 통계적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인디펜던트한가를 물어보는 건데, 뭐 얘기를 잠깐 세자면 이 독립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어떤 분포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모델을 사용한다고 할 때 거기서 가정하는 확률 표본들은 대부분 이 IID라는 가정을 만족해야 돼요. IID는 뭐냐면 인디펜던트, 좀 스펠링 잘 맞게 쓴지 모르겠네요. 인디펜던트 그리고 아이덴티컬. 네, 아이덴티컬은 동일한 분포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는 와중에 해당 그런 표본들이 모두
상호 독립이어야 한다는 IID라는 굉장히 스트롱한 가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쪽을 담당하는 게 이 독립인 개념입니다. 독립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다. 자, 그런데 지금 2번에서는 A랑 B가 독립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래요. 물론 뭐 저희가 개념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뭐 이걸 사용하는 게 이거 사용하는 거랑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률론 안에서는 이걸 독립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자, 뭐냐? 두 사건을 일단 곱해 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한번 고민을 해봐요. 그리고 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 둘이 같다. 라고 하면 독립이에요. 아니면은 독립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저희가 문제에서 이 15%가 둘 다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A 교집합 B의 probability가 15%라는 거는 문제에서 줬으니까 얘가 0.25니까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얘 계산도 간단합니다. A 0.6, B 0.3. 자, 둘이 곱했을 때 0.18이고 0.15인 우변과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 이 동식이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서로 독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이 아닙니다. 네, 아니다. 독립이 아니다. 자, 근데 좀 제가 뭐 이거를 전부 다 의도하고 문제를 낸 건 아닙니다만 당연히 사실은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거면은 CPU도 써야겠죠. 네, 그러니까 독립이 아닌 거를 내신 바랬는데 다행히 아주 미세한 차이로 독립이 아닌 게 나왔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한 보험회사에서 자, 보험회사도 역시 항상 이 확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토픽이에요. 뭐 조금 TMI지만 이 보험회사에서도 확률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금융에서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보험회사의 고객은 타입 A와 B로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이 고객이라는 전체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뭐 한 이 정도가 A고 B라는 거죠. 그러니까 A 아니면 B라는 거예요. C는 없습니다. 타입 A와 B로 분류가 됩니다. 자, A 고객이 사고가 날 확률은 30%래요. 조금 애매하죠? 일단 읽어보죠. B 고객이 사고가 날 확률은 10%래요. 그러니까 타입 A로 판정된 고객이 사고가 날 확률이 뭐 3배 정도 높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조금 뭐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뭐 고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뭐 꼬리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A. 자, 모집단의 20%가 A일 때. 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얘네를 뭐 규정하는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 뭐 위험을 즐긴다 하면 A, 그거 아니다, 보수적이다, B 이렇게 나눴다고 했을 때 전체로 확정해 보는 거예요. 한 보험회사가 아니라 전체 뭐 우리나라 아니면 뭐 전체 유니버스 상에서 타입 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 정도라는 거죠. 이때 어떤 새로운 고객이 사고가 날 확률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날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은 어떤 이 사고가 난다는 거가 하나의 사건으로서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죠. 자, 그럼 돌아와서 자, 모집단의 20%가 타입 A라고 했기 때문에 어이구, 잠시만요. 네, 모집단의 20%가 타입 A라고 했기 때문에 P of A를 0.2라고 줄게요. 그러니까